2009년 서울. 화려한 강남의 지하에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열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피로를 씻기 위해 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찾았지만 그날 밤 그곳은 누군가에게 가장 차가운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60도가 넘는 불가마 속 흐르는 땀방울 사이로 증발해버린 것은 단순한 수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흔적,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진실마저 그 숨막히는 열기 속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발가벗은 채 무방비로 잠든 그곳.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벌어진 소리 없는 사냥.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습하고 끈적했던 공기는 사건을 기억하는 형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열기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어떤 고뇌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기록을 펼치겠습니다. 2009년 어느 늦은 가을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찜질방. 시계바늘은 새벽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이곳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사우나는 야근에 지친 회사원, 갈 곳 없는 여행객, 그리고 유흥을 즐기다 첫 차를 기다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수면실에서는 나지막한 코골이 소리와 이따금 들리는 잠꼬대 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평온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 담당 직원이었던 최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건 카트를 밀며 수면실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바닥에 널브러진 수건을 줍고 사용이 끝난 매트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토로 만들어진 1인용 토글방 구역에 다다랐을 때 최 씨의 눈에 한 남성의 다리가 들어왔습니다. 토글방은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고 아늑한 공간으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 인기가 많은 자리였습니다. 남성은 토글 안쪽 깊숙이 머리를 두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약간 내민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깊은 잠에 빠진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주변에 빈 식혜컵과 구운 계란 껍질을 치우는 동안에도 남성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청소 카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몸을 뒤척이거나 자세를 바꾸기 마련인데 이 남성은 마치 마네킹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최 씨는 조심스럽게 남성의 발목을 건드렸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입구 막아서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손끝에 닿은 남성의 피부는 묘한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찜질방 내부였기에 공기는 훈훈했고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발목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와는 달랐습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간 육체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하고 건조한 느낌. 최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성의 어깨를 흔들었고 그 순간 남성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열려진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은 약간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최 씨는 무전기를 들고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사이렌을 끄고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용객이 잠들어 있는 대형 업소의 특성상 공개적인 소란이 일어날 경우 현장이 훼손되거나 범인이 군중틈에 섞여 도주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사복 차림으로 찜질방에 진입했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사건 현장인 3층 수면실 구역을 통제했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지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박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골치 아프겠는데.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적은 범인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찜질방, 특히 불가마 근처의 토굴방은 수사관들에게 있어 최악의 현장 중 하나입니다. 과학수사 KCSI의 기본이 되는 수많은 법칙들이 이곳에서는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온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변사 사건에서 사망 추정 시각 PMI를 산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는 시체의 직장 온도 하강률입니다. 사람은 사망 후 체온이 점차 떨어져 주변 온도와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찜질방은 다릅니다. 이곳의 실내 온도는 40도에서 60도를 오르내립니다. 시신은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열기에 의해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역추적하여 사망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난관은 습도와 땀이었습니다. 범인이 남겼을지 모르는 지문. 하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사람의 피부는 땀을 배출합니다. 피해자의 몸이나 주변 물건에 묻었을 지문은 땀과 수증기에 의해 이미 흘러내리거나 뭉개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DN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고온에 취약합니다. 미세한 피부 조직이나 타액 같은 생물학적 증거들은 찜질방의 열기 속에서 빠르게 변성되거나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마이너스였습니다. 박 형사는 더신을 신고 조심스럽게 토굴방 내부를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찜질복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관상 눈에 띄는 출혈이나 자상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불연사, 즉 뇌인사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찜질방에서는 음주 후 입욕이나 고온 노출로 인한 사고사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촉은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자세가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나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쥐거나 몸을 비트는 등 고통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혹은 구토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눕혀놓은 듯 양팔을 가지런히 내리고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수면의 자세라기보다는 연출된 평온함에 가까웠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보입니다. 외상은 없지만 자세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검시관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면부에 우려를 미세하게 관찰됩니다. 눈꺼풀 안쪽 점막 출혈도 확인해봐야겠지만 비구폐색성 질식사, 코와 입이 막혀 질식, 혹은 경부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에 뚜렷한 손자국이나 끈자국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남성을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죽음으로 인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방어흔이라 불리는 피해자가 범인의 공격을 막으려다 생기는 상처가 손톱 밑이나 팔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습격당했거나 혹은 범인이 피해자가 경계심을 갖지 않을 만큼 아주 가까운 지인이거나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박 형사는 피해자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찜질방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전자키 밴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왼쪽 손목도 오른쪽 손목도 비어 있었습니다. 발목에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분실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가져간 것일까요? 락커키가 없습니다. 당장 카운터로 가서 이 남성의 입실 기록과 락커 번호를 확인해
박 형사의 지시가 떨어짐과 동시에 형사들이 무전기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입구에는 CCTV가 있었고 입실 시 계산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안에는 약 300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찜질복을 입고 똑같이 땀을 흘리며 똑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만약 아직 이 안에 있다면 그는 찜질복을 입은 수백 명의 군중 속에 완벽하게 위장해 숨어 있을 것입니다. 형사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불을 켜고 300명을 전부 깨워 조사를 시작한다면 범인은 자극을 받아 인질극을 벌이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지체하면 범인은 유유히 옷을 갈아입고 정문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때 현장 감식반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박 형사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감식반원이 가리킨 곳은 피해자의 머리만, 토굴방의 가장 구석진 틈새였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씹다 뱉은 것으로 보이는 껌종이 하나, 그리고 구겨진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범인이 남기고 간 조롱 섞인 명함처럼 보였습니다. 60도의 열기 속에서 형사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거대한 밀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숨바꼭질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첫 단추이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박 형사는 카운터의 협조를 받아 실종된 락커키의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피해자는 42세의 평범한 직장인 박모 씨. 그는 인근 오피스타운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회사원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그는 종종 퇴근 후 집에 가는 대신 이곳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곤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는 아내와 두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장의 고단한 어깨를 누이러 왔던 곳이 생애 마지막 장소가 된 것입니다. 형사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박 씨의 락커를 열었습니다. 역시 박 형사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락커 안에는 박 씨가 입고 왔던 양복과 구두, 그리고 서류 가방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락커 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갑, 스마트폰, 그리고 손목시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품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강도 살인. 누군가 금품을 노리고 박 씨에게 접근했고 목적을 달성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그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혹은 절도 행각 중 박 씨가 깨어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비극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범인은 대담하고 신속했습니다. CCTV 확보해 출입구, 복도, 휴게실, 매점. 개미 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다 긁어모아. 하지만 수사는 곧바로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찜질방은 특수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법적으로 탈의실과 목욕탕 내부에는 CCTV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실 구역 역시 조명이 매우 어둡고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해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없는 탈의실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컸고 카메라에 눈이 닿지 않는 어두운 토굴방에서 이를 처리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 CCTV,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눈들은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보이는 눈 대신 보이지 않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의 운영 시스템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입장할 때 받는 전자키, 일종의 신용카드 역할을 합니다. 매점에서 식혜를 사 먹거나 안마의자를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모두 이 키를 태그합니다. 그리고 퇴실할 때 정산소에서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박 형사는 전산실로 이동해 서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의 락커 키 번호인 305번의 타임라인이 모니터 위로 쏟아졌습니다. 입장 및 락커 배정, 식당 이용, 미역국 결제, 매점 이용, 식혜, 훈제 계란 결제.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야근 후 늦은 저녁을 먹고 간식을 사서 수면실로 향하는 평범한 회사원의 동선. 하지만 그 다음 기록을 본 순간 전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락커룸 잠금 해제, 정산 및 퇴실. 모니터 속의 시간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의 키는 새벽 2시 15분에 락커를 열었고 30분 뒤인 2시 45분에 요금을 정산하고 찜질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시신은 3시 40분에 수면실 토골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는 거야? 신입 형사가 당황하여 물었지만 박 형사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아니, 박 씨는 00시 30분 이후, 그러니까 식혜를 사고 토굴방으로 들어간 뒤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2시 15분에 락커를 연 건 박 씨가 아니야. 범인은 박 씨를 제압한 뒤 손목에서 키를 빼내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박 씨의 락커를 열어 지갑과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씨의 키를 이용해 정산소에서 밀린 요금까지 계산하고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찜질방 시스템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락커 키만 훔쳐서 달아났다면 정산소에서 키를 잃어버렸다며 설안을 피워야 했을 것이고, 이는 얼굴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피해자의 키로 정상적인 퇴실 절차를 밟음으로써 시스템상으로 박 씨를 집으로 돌아간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전산망 속에서 박 씨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시 45분 1층 프런트 정산소 CCTV 비디오바. 형사들의 시선이 중앙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 시각은 2시 45분 12초. 자동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깃을 한껏 세운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어 체형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직원이 내민 정산 내역서를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카드를 쓰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아는 놈이었습니다. 거스름 돈조차 받지 않고 그는 서둘러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걸음걸이 봐라. 박 형사가 화면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범인은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장애인지 아니면 신발에 무언가 들어갔거나 일부러 연출한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놈이 나간 시간은 2시 45분, 시신 발견은 3시 40분. 우리에게 1시간의 공백이 있었어. 놈은 이미 서울 어디론가 숨어들었을 거다. 그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남겼습니다. 00시 30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식혜를 샀을 때부터 2시 15분 락커가 열리기 전까지의 시간. 이 공백기 동안 범인은 분명 피해자 주변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비록 탈의실과 수면실 내부는 사각지대였지만 찜질방 홀과 복도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300명의 손님 중
피해자 박 씨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다닌 그림자를 찾아내는 작업, 그리고 2시 45분에 나간 저 검은 모자가 찜질방 안에서는 어떤 찜질복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를 역추적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피해자만을 응시하고 있었던 단 하나의 시선. CCTV 분석실의 모니터가 빠르게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흐릿한 얼굴들 사이로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찜질방 밖에는 새벽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에 보이기 시작했지만 건물 안 3층 수면실은 여전히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프트 봉쇄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300여 명에 달하는 손님들을 강제로 가둬두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 태시라는 모든 인원의 신원을 확보하고 특이점을 체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익명성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똑같은 색깔의 찜질복, 젖은 머리, 그리고 화장기 없는 민낯. 사회적 지위도, 직업도, 이름표도 떼어버린 채 오직 번호키 하나로만 식별되는 이 공간에서 범인은 완벽하게 군중 속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1층 로비 출입구에 배치된 형사들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모든 성인 남성의 신발과 걸음걸이를 체크해. 특히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는지, 거동이 수상하거나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해. 그러나 범인은 이미 02시 45분에 유유히 이곳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형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300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무고한 시민들일 뿐, 진짜 범인은 이 혼란을 비웃으며 어딘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을 300명의 손님들이 목격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다시 CCTV 분석실로 눈을 돌렸습니다. 범인이 나간 02시 45분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는 철저히 계산된 듯했습니다. 챙이 긴 검은색 모자로 눈을 가렸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으며 펑퍼짐한 바람막이 점퍼로 체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범죄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를 범인의 사소한 습관에서 단서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 걷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CCTV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범인은 왼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덜 싣는 듯 미세하게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장애가 있는 걸까요? 박 형사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글쎄, 신발을 봐. 한쪽 굽이 더 달아있다거나 깔창을 특이하게 끼웠을 수도 있어. 아니면 연기일 수도 있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다리를 저는 척하는 지능범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정산소를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갈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는 손의 위치와 속도를 볼 때 다리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착용한 신발에 주목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평범한 검은색 운동화처럼 보였지만 확대해보니 측면에 희미하게 흰색 로고가 보였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 브랜드가 아닌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가형 브랜드의 로고였습니다. 이 신발 기억해둬. 놈이 찜질방 안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신발은 갈아 신지 않았을 거야. 형사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범인이 나갈 때 신었던 저 검은색 저가형 운동화.
그 운동화가 신발장에 들어온 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찜질방의 구조상 손님은 입장하자마자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고 키를 챙깁니다. 즉, 저 운동화의 주인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범인의 입장 시간과 얼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전날 밤 처감부터 범행 추정 시각까지의 입구 CCTV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발을 확인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밤 10시 40분경 입장객입니다. 화면 속 한 남자가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02시 45분에 나간 용의자와 동일해 보이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어올 때도 이미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개를 숙이고 있어 정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측면 얼굴의 윤곽과 귀의 모양, 그리고 짧게 깎은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이 녀석, 씻으러 온 게 아니야.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찜질방에 오는 손님들은 편안한 차림이거나 짐 가방을 들고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카운터 직원을 향하는 대신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CCTV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당시 야간 근무를 섰던 카운터 직원을 소환했습니다. 직원은 CCTV 속 남자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이 손님요. 기억나요. 좀 이상했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보통 들어오시면 찜질복 사이즈를 달라고 하시거나 사우나만 할 건지 묻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무 말도 없이 10,000원짜리 지폐만 툭 던지듯이 내미셨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냄새요? 네, 보통 손님들은 술 냄새가 나거나 고기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분은 쩐내라고 해야 하나? 아주 독한 담배 냄새가 옷이랑 몸에 배어 있었어요. 찜질방 안에서는 금연이라 나가실 때나 냄새가 나지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심한 골초 냄새가 나는 분은 드물거든요. 담배 냄새, 그리고 저가형 운동화.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회사원인 피해자 박 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형사들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밤 10시 40분에 입장한 담배 냄새 나는 남자가 찜질방 내부, 즉 300명의 군중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것. 신발장 키번호는 108번. 전산 기록을 조회해보니 이 108번 키는 라커룸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거나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뒤 자신의 옷을 다른 곳에 두었거나 아니면 라커를 이용하지 않고 곧장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찜질방 시스템상 신발장 키와 옷장 키가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가 찜질복을 수령했다면 옷장도 열었어야 합니다. 잠깐, 108번 키. 옷장 개폐 기록이 0회입니다. 전산 담당 형사의 보고에 박 형사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옷장을 안 열었다고? 그럼 찜질복은 어떻게 입었어? 아니요. 이 업소는 카운터에서 찜질복과 수건을 주고 손님이 탈의실에 가서 갈아입는 방식입니다. 옷장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는 찜질복을 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탕이나 수면실을 돌아다녔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제지했을 테니까요. 수수께끼였습니다.
범인은 들어왔습니다. 찜질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은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미리 훔친 찜질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탈의실의 센서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CCTV를 돌려 홀 내부를 살폈습니다. 밤 숍 이시경, 찜질방 메인홀. 수많은 주황색 찜질복의 물결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찜질복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맨발로 다니는 찜질방 바닥에서 그는 발목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곳은 피해자 박 씨가 잠시 머물렀던 안마의자 바로 뒤편의 기둥 뒤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박 씨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양말을 신은 남자가 바로 108번, 그리고 02시 45분에 피해자의 키로 나간 그놈이다. 이제 그가 마시고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가 만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300명의 용의자는 이제 단 한 명의 그림자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식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피해자가 발견된 토굴방 근처 쓰레기통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핏자국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조각이든 범인은 자신이 다녀간 공간에 반드시 자신의 일부를 떨어뜨리고 갑니다. 하지만 60도가 넘는 고온과 90%에 육박하는 습도로 가득 찬 찜질방은 그 흔적을 지우기에 최적화된 거대한 소각로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발해가는 진실을 붙잡기 위해 가장 더럽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을 뒤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 KCSI 요원들이 피해자가 발견된 토굴방 주변의 쓰레기통을 조심스럽게 비워냈습니다. 땀에 젖은 휴지 뭉치, 먹다 남은 계란 껍질, 누가 썼는지 모를 마스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취와 열기가 뒤섞인 그 오물더미 속에서 박 형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저거 뭡니까? 그것은 평범한 자판기용 종이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누군가 내용을 다 마신 뒤 손으로 꽉 쥐어 구기다 못해 입구 부분이 잘근잘근 씹혀있는 형태였습니다. 불안 심리입니다. 현장에 있던 프로파일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 상태였거나 타겟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컵을 물어뜯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찌그그러진 종이컵은 토굴방 입구에서 불과 2m 떨어진 쓰레기통 최상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치상으로나 상패로나 범인이 남겼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열이었습니다. 팀장님, 아시겠지만 여긴 사우나입니다. DNA는 단백질이라 고온에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습기 때문에 세균 번식도 빨라서 시료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식반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섭씨 60도의 환경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된 타액에서 온전한 DNA를 추출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컵의 몸통 말고 씹힌 자국이 있는 입구 테두리 집중적으로 채취해주세요. 구강 산피세포가 틈새에 끼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요청합니다. 이건 유일한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종이컵은 즉시 증거물 봉투에 밀봉되어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학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사팀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자키어 데이터 로그였습니다. CCTV 분석팀이 찾아낸 양말 신은 남자, 즉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장 키번호는 108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 그는 옷장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찜질방 안에서 어떻게 결제를 했을까요? 찜질방 내부의 매점이나 식당은 현금이 아닌 키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108번 키의 결제 내역을 띄워봐. 모니터에 108번 키의 사용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기록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자판기. 범인은 10시 40분에 입장해서 새벽 2시 45분에 나갈 때까지 장장 4시간 동안 캔커피 하나만을 사 마셨습니다. 이 시간대는 피해자 박 씨가 잠든 시각 이후이자 범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겹칩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108번 키와 305번 키 그녀의 동선 일치율이었습니다. 비록 찜질방 내부 위치 추적 기능은 없었지만 결제 단말기의 위치를 통해 대략적인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2대 45의 식당에서 미역국을 결제했을 때 108번 키는 결제는 하지 않았지만 식당 입구 쪽 정수기 근처 CCTV에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0030의 매점에서 식혜를 샀을 때 108번 키의 주인은 매점 건너편 안마의자 구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피해자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결코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으면서 피해자가 방심하고 잠들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강도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취객이나 잠든 사람을 노리고 들어온 계획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이 녀석 전문가다. 자기 키로는 흔적을 거의 안 남겼어. 캔커피 하나 산 것도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자판기 옆이 토굴빵을 감시하기 제일 좋은 위치라서 그랬을 거야. 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감식반에서 수거해간 그 종이컵. 만약 그 종이컵이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범인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신 컵이거나 혹은 훔친 다른 사람의 음료컵이라면.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컵은 자판기용 종이컵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108번 키로 결제한 01 50분의 캔커피. 어쩌면 범인은 캔커피를 마시고 빈 캔을 버린 것이 아니라 종이컵에 커피를 덜어 마셨거나 혹은 다른 경로로 컵을 입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 옆에는 보통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108번 키의 주인, 양말 신은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찜질방 입장 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기에 전산상으로는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남은 단서는 단 하나. 그가 훔쳐간 피해자의 지갑과 신용카드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떴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범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긁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시각은 새벽 3시 10분. 범인이 찜질방을 빠져나간 지 불과 25분 뒤였습니다. 장소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 찜질방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범인은 훔친 카드로 담배를 사려다 도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오류 혹은 서명 불일치를 우려했는지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내고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CCTV 확보해. 이번엔 얼굴 제대로 찍혔을 거야. 형사들은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두운 토굴 속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이제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유유히 밤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겠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씹어뱉은 종이컵에서 기적적으로 아주 미세한 DNA 조각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의 긴급 연락이 막 도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0도의 열기도 태우지 못한 진실의 파편이
드디어 범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대한 파놉티콘이기도 합니다. 범인은 찜질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었겠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에만 수천 대가 넘는 방범용 CCTV가 거미줄처럼 얽혀 그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사들은 놈이 편의점에 나타났다는 논현동으로 급파되었습니다. 편의점 CCTV는 찜질방의 흐릿한 화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에 잡힌 범인의 모습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은 번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주문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모자 챙 아래로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로와 신경질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놈, 카드로 결제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잔액 부족이 뜰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추적을 피하려고? 현장 형사의 보고에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본능적인 공포야. 남의 카드를 쓴다는 것에 대한 찰나의 망설임이지. 결국 현금을 냈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우린 놈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강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협조를 얻어 디지털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선 시각은 새벽 3시 15분. 화면 속의 범인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며 골목길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동선은 기묘했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어둡고 좁은 주택가 골목만을 골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가 반영된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카메라는 어디야? 놈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어. 잠시만요. 반대편 4번 카메라. 잡았습니다. 노년초등학교 담벼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니터 수십 개가 번갈아가며 범인의 등을 비췄습니다. 그는 15분 정도를 걸어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탔습니다. 번호판 확대. 형사들은 즉시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해 기사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택시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정차했습니다. 범인이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내린 것입니다. 기사님 말로는 손님이 그냥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횡설수설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아주 차분했답니다. 이것은 세탁이었습니다. 수사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택시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한 뒤 다시 내리는 수법. 범인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택시에서 내려 다시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이미 운행이 끊긴 시간. 그의 목적지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을 누비는 심야 버스를 노린 것입니다. 새벽 3시 40분. 신사역 인근 버스 정류장. CCTV 화면 속 범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입고 있던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벗었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겉옷을 벗어 둥글게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옷뭉치를 잡아갔습니다. 저거다. 옷을 버렸어. 박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외형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버리고 그 안에 입고 있던
회색 후드 티셔츠 차림이 된 그는 잠시 후 도착한 N13번 심야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떠나자마자 박 형사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강남팀, 신사역 3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 쓰레기통 확보해.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해 가기 전에 무조건 찾아야 해.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쓰레기통은 아직 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악취나는 쓰레기들 사이에서 CCTV에서 봤던 그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수거했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주머니를 뒤진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피해자 박 씨의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박 씨의 신분증, 명함, 그리고 가족 사진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현금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신용카드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확실해졌군. 강도살인이야. 박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물품을 소지한 자가 확인됨으로써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100%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점퍼는 증거의 보고였습니다. 점퍼의 목덜미와 겨드랑이 부분에는 범인이 흘린 땀이 배어있을 것이고 주머니 안쪽에서는 범인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발견된 종이컵의 DNA와 이 점퍼의 DNA가 일치한다면 놈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스모킹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N13번 버스 내부 CCTV 확보해. 그리고 놈이 어디서 내렸는지 종점까지 추적한다. 형사들은 이제 놈의 꼬리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점퍼를 버린 범인은 이제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되어 부스 뒷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증거를 경찰에게 선물하고 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놈은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강북? 아니면 서울을 벗어나려는 걸까요? 버스 노선도를 확인하던 형사의 눈이 한 지역에 멈췄습니다. N13번 버스는 강남을 지나 강북의 서민 거주지 그리고 대학가와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놈은 특정 지역에 다다르자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곳은 좁은 고시원과 여관 그리고 PC방이 즐비한 관악구의 한 동네였습니다. 범인의 은신처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내린 정류장 주변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곳은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과 수많은 저가형 숙박업소가 있어 숨어 지내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지원병력 요청해. 이 동네 쥐잡듯이 뒤져야 한다. 박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 길고 긴 추격전의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범인이 버린 점퍼를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옷을 갈아입고 CCTV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도 그가 무심코 흘린 땀 한 방울과 침 한 모금은 그의 정체를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찜질방 토굴방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구겨진 종이컵, 그리고 신사역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검은색 점퍼. 이 두 물건에서 검출된 DNA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DB를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 39세. 그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일명 주거 부정자였습니다. 과거 절도와 사기 혐의로 몇 차례 수감된 기록이 있었고 출소한 지는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소지는 말소되어 있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사회라는 시스템의 가장자리에서 타인의 재물을 갉아먹으며 기생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 씨라 역시 전과자였군. 박 형사는 모니터에 뜬 김 씨의 머그샷 응시했습니다. 퀭한 눈동자와 정리되지 않은 수염, 그리고 불만이 가득 서린 인매. CCTV 속에서 마스크 위로 드러났던 그 신경질적인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타겟은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건 그를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의 생활 반경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범행 장소로 선택했던 찜질방 혹은 24시간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PC방이 그의 집이자 은신처였습니다. CCTV 추적 결과 김 씨가 하차한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고시원과 원룸 그리고 PC방이 밀집한 고시촌 지역이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과 수많은 상가 건물들은 도망자에게 최적의 은폐 엄폐물을 제공합니다. 경찰은 즉시 관악경찰서와 공조하여 해당 지역의 PC방과 만화방, 사우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접근할 때 신중해. 절대 놓쳐선 안 된다. 박 형사의 지시에 형사들은 2인 1조로 흩어졌습니다. 오후 10시, 신림동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화려하게 깨어났습니다. PC방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PC방 문을 열 때마다 훅 끼쳐오는 담배 냄새와 라면 냄새, 그리고 수십 대의 컴퓨터 팬이 돌아가는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수많은 청춘들이 모니터 불빛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기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카운터 주인에게 조용히 경찰 신분증과 김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봤습니까?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가는 곳이라 기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끈기와의 싸움입니다. 10군데, 20군데.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PC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한 허름한 PC방 입구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 이 아저씨요? 안쪽에 계실걸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컵라면 하나 시키고 계속 게임만 하던데. 아르바이트생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매장 가장 안쪽, 흡연실 바로 옆에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박 형사는 동료 형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형사들은 소리 없이 움직여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비상구 쪽에 1명, 카운터 쪽에 1명, 그리고 박 형사와 파트너가 천천히 용의자의 등 뒤로 접근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화려한 그래픽의 캐릭터가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헤드셋을 낀 채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가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시선은 김 씨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김 씨의 왼쪽 손목.
낡고 보풀이인 회색 후드 티 소매 아래로 번쩍이는 금속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PC방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박 씨가 아끼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 시계가 컵라면 국물이 튄 키보드를 두드리는 노숙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그 이질적인 풍경. 그것은 김 씨가 범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현행범의 증거였습니다. 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김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척색 씨.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의 눈과 마주친 순간 김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박 형사의 소나기 힘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이다. 당신을 강도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니, 사람 잘못 보셨... 김 씨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PC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게임 소리가 멈추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박 형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김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김 씨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가 차고 있던 피해자의 명품 시계 바로 옆에 은색 수갑이 나란히 채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한 투샷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 씨의 주머니에서는 꼬깃꼬깃한 5만원권 지폐뭉치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훔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어디다 버렸어? 박 형사의 추궁에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차로 연행되는 내내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보여주었던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체념한 듯한 표정 혹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범죄자였습니다. 이제부터 경찰과의 진짜 싸움, 진술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찜질방에서 시작된 24시간의 추격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범인은 잡았고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훔친 시계와 돈, 그리고 DNA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왜 죽였는가? 단순히 지갑을 훔치려 했다면 굳이 자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끊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락커키만 슬쩍 빼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을까요? 그리고 부검 결과에서 나온 미세한 의문점들. 피해자의 목에 남은 흔적이 너무나 희미하고 부드러웠다는 점. 그것은 우발적인 몸싸움의 결과라기보다는 마치 잠든 사람을 영원히 재우려는 듯한 고요한 처형에 가까웠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김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참백했지만 눈빛만은 형사들을 빤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 밤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별관 2층 제1진술 녹화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이 방은 세상과 단절된 고해성사의 장소이자 진실과 거짓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전장입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사와 용의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 우문거리는 기계음을 내뱉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침묵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수갑찬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비스듬히 깔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의 당혹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뻔뻔한 침착함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척,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는 듯 했습니다. 박 형사가 두꺼운 수사 기록 파일을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김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김축후 씨, 밥은 먹었습니까? 박 형사가 컵에 물을 따라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굿 전략이라기보다는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어 입을 열게 하려는 탐색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탁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훔친 거 인정합니다. 그 시계, 지갑 다 제가 가져왔어요. 돈이 궁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절도죄로 빨리 넘기시죠. 간판 가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는 서둘러 절도라는 울타리 안으로 숨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피하기 위해 절도라는 작은 섬으로 도망치려는 계산된 자백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절도라. 그래요. 시계랑 지갑 훔친 건 인정했으니 됐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박 선생님, 그러니까 피해자분은 왜 죽였습니까? 김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죽이다니요? 사람 잘못 보셨네.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아저씨는 이미 자고 있었다고요.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길래 그냥 팔목에서 키만 쏙 빼서 나온 겁니다. 맹세예요. 맹세라. 박 형사는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김 씨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부검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이 졸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목을 조르면 반항하느라 손톱 자국이 남거나 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데 이분은 목에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부드러운 천, 예를 들면 찜질방 수건 같은 걸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눌렀다는 거죠. 김 씨의 시선이 사진을 피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갔을 땐 자고 있었다니까요. 혹시 심장마비 아니에요? 찜질방에서 자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내인사 가능성은 이미 배제됐습니다.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리고 김 씨, 당신 말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김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찜질방 전자키 밴드 차본 적 있죠? 그거 고무줄이 꽤 짱짱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 손목에서 그걸 빼내려면 꽤 힘을 줘야 해요. 손목을 들어 올리고 밴드를 늘려서 빼내야 하는데 멀쩡히 자던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만약 깨지 않았다면 그건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거나 죽은 뒤였겠죠. 김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그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져 있었다니까요. 한번 건드려봤는데도 안 일어나길래 뺀 겁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 씨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요.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인사불성이 될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찍힌 아주 흥미로운 CCTV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김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상은 사건 당일 밤 10시 50분 찜질방 매점 앞 풍경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피해자 박 씨가 식혜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는 동안 뒤쪽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김 씨,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 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식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박 씨의 식혜컵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무언가를 컵 안에 털어넣는 듯한 손동작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졸피뎀, 수면 유도제 성분이죠. 박 형사의 목소리가 취조실을 차갑게 갈랐습니다. 당신 주거지. 거주지가 없지. 당신이 자주 가는 PC방 사물함이랑 가방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처방전 없이 구한 수면제 가루가 나왔더군요. 피해자의 혈액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고요. 김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절도 주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발적으로 지갑을 훔친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강도 행각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것은 강도치사 혹은 강도살인이 됩니다. 단순 절도가 아니지 계획적인 범죄야. 당신은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토글방으로 따라 들어갔지.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00시 30분 피해자가 토글방에 들어갔고 당신은 00시 40분에 따라 들어갔어.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온 건 01시 10분. 무려 30분 동안 그 좁은 방에서 뭘 했지? 박 형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손목에서 키 하나 빼는데 30분이 걸리나? 아니면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사람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나? 깨어날까봐 겁이 났나? 그래서 수건으로 목을 눌러서 영원히 재우기로 결심했나? 김 씨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수갑찬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드디어 틈이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시키려 했다? 피해자가 깼습니까? 김 씨가 고개를 떨구며 우물거렸습니다. 키를 빼려는데 눈을 떴어. 몽롱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 사람들이 깨면 안 되잖아. 들키면 끝장이잖아. 그래서 옆에 있던 수건으로 입을 막았어.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막은 것뿐인데 그 아저씨가 막 버둥거려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고. 입만 막았습니까? 목을 누르진 않았고요. 기억 안 나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저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키랑 지갑만 들고 나온 거예요.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것은 자백이었습니다.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법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강도살인입니다.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범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고작 유흥비 몇 푼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가정의 가장을
누군가의 아버지를 그 뜨거운 방 안에서 차갑게 질식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숨이 멎은 걸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어. 오히려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훔친 돈으로 밥을 사 먹고 게임을 했지. 그게 당신이 말하는 실수의 대가입니까? 김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의 눈물일까요? 형사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원혼이 이제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쓰인 수건은 찜질방 수거함에서 찾아내기 힘들었지만 그의 진술과 약물 증거, CCTV 그리고 훔친 물건들은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털어놓은 여죄,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적인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방치된 안전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법정. 피고인석에 선 김 씨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60도 열기 속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는 이제 차가운 법정의 공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박 씨의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들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피고인을 향한 원망과 슬픔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장,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렸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를 기록하는 큰 힘이 됩니다. 검찰은 김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려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강도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살인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끊임없이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다 힘 조절을 잘못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고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화학적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검사는 김 씨가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가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며 수면제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또한 약물에 취해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의 기도를 수건으로 압박한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둘째,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가는 동안 김 씨가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훔친 돈으로 밥을 사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 피고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죄책감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사람이 아닌 단지 돈을 빼내어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직접적인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목을 조른 흔적 희미하다는 점은 변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일, 재판장의 주문이 엄숙하게 법정을 채웠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를 강도살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공궁을 해결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 약물을 사용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비록 살해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온에 밀폐된 공간에서 의식이 흐릿한 피해자의 호흡기를 장시간 압박한 행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이용하여 유흥을 즐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기징역, 사회와 영원히 단절되는 형벌. 김 씨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훔친 시계와 지갑, 고작 몇 푼의 돈과 바꾼 것은 자신의 남은 생 전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찜질방은 집처럼 편안하고 무방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입니다. 벌거벗은 채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같은 옷을 입고 한 공간에서 잠드는 곳. 그 무장해제 공간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전국의 찜질방과 사우나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면실 내부 조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반사경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열쇠 분실 시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CCTV 설치 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에 균형점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적 보완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박 씨의 삶입니다. 그는 그저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잠시 쉬고 싶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야근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보려 했던 그의 마지막 휴식은 탐욕의 능먼자에 의해 영원한 잠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갑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가족 사진. 수사팀의 박 형사는 사건이 종결된 후 유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씨의 모습은 차가운 부검대 위의 모습과 겹쳐져 형사의 가슴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도시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타인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300명이 장들어 있던 그 찜질방에서 박 씨의 죽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무관심이 빚어낸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 아래 지금도 누군가는 고단한 몸을 누일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쉼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파일 2009년 서울 찜질방 살인사건 편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건 분석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 과정이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미제 사건이나 미스터리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치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